제가 소개해드릴 것들은 이제 게임 AI인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알고리즘으로 로직으로 이제 코딩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제 백그라운드랑 그다음에 그 AI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그 AI 요구사항을 개발했던 딥러닝 과정,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데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B 테스트 결과를 이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게임에서 특히 이제 AI는 되게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막 플레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흔히 말하는 노가다하고 이제 피로도를 좀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저도 뭐 초창기 멤버부터 게임을 개발해서 런칭도 해봤고 해보면 AI는 뭐 유니티에서도 그렇고 뭐 스테이트 머신에서도 다 이렇게 어떤 정해진 유한한 상태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자연스러움인데, 그래서 이제 AI를 만들어도 약간 좀 딱딱하고 로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게임 플레이어들은 그런 기계적인 어떤 함정을 좀 공략해서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획분들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계속 해달라, 너무 딱딱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를 계속 추가해야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언제까지 어느 스테이트를 계속 쪼개잖아요. 막 웨이트 했을 때 누구 왔을 때 어떤 바운더리 오면 좀 뭐 어떤 액션을 하고 하면 이게 계속 이게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가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죠. 경우의 수가 이제 많기 때문이죠. 실제 상황인데 제가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클라이언트였고 갑자기 기획자분께서 오시더니 사람 같은 AI를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게임 개발자 분이시라면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이런 말 들으면 막막해요.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대답을 해드린 게 사람 같은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다 다르고 그걸 또 정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가 이제 로그 베이스드 휴먼 라이크 게임 AI라고 이제 거창하게 붙였지만, 사실 이제 어떤 거였냐면 방어자의,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그 많은 AI 중에서도 방어자가 했던 그 행동 패턴들을 학습해서 그 해당 유저가 진짜 이제 내가 게임을 할 수 없을 때, 오프라인일 때 나를 대신해서 내 마을을 이제 방어해주는 그런 디펜서 AI를 이제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에 적용했냐면, 저기 이제 라인에 소속되어 있죠. 이제 라인업에서 만든 아주 멋지고 재밌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꼭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리치라이츠라는 이제 게임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게, 제가 포인트를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요 빨간색 기형에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지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떤 캐릭터가 나왔고 언제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AI를 적용했습니다. 뭐 이런 기지에 대해서 AI를 적용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하면은 대응을 하잖아요, 이 캐릭터들이.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어느 캐릭터가 이제 카드가 포인터가 어느 캐릭터가 이제 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 나와야 되고 그걸 어디에 배치, 적절한 뭐 이런 데다 배치하면 안 되잖아요. 막 여기 이쪽 데다 배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다 이제 딜러인데 갑자기 근딜을 뽑으면 안 되겠죠. 그냥 다 죽죠.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드 예측이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캐릭터 예측. 그 다음에 그 캐릭터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적인 걸로 보면 이제 42 x 35 그런 사각형 영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적절한 때 딱 배치해야 되지, 먼저 배치해가지고 홀랑 죽어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예측해서 배치까지 해줘야 된다는 게 기획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 다 한 거고요. 이 과정이 되게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트라이 하면서 이제 겪었던 노하우나 신경망이라든가 이제 인퍼런스 하는 쪽, 게임은 리얼타임으로 계속 인퍼런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뭐
타사 보면 강화학습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영상 그 발표 자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했던 플레이 패턴 학습해서 나와 비슷한, 적어도 나와 비슷한 레벨에 있는 플레이어처럼 이제 행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로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고를 이제 그 게임 개발팀에 있는 개발자분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한 2달 했고 마지막에 또 계속 바뀌어요. 해도 포맷은 항상 바뀌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스냅샷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샷이라고 하면 어떤 스크린샷, 이미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로고 형태로 이제 저장된 걸 보시면은 다 프로퍼티 정보예요. 캐릭터의 위치, 캐릭터의 어떤 에너지, 캐릭터의 타입, 캐릭터가 지금 뭐 들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다 프로퍼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마 대부분의 로고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계속 스냅샷을 찍지 않는 이상 다 들 수가 없어요. 이벤트 방식으로 어떤 연료적으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그때만 이제 한 번씩 저장해주는 식으로 대부분 저장을 하실 거예요. 로고는 로고고 이 로고를 그래서 필요한 것만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 1446 플러스 1개라고 했습니다. 이제 1446은 이제 X 데이터가 되고요. 딥러닝 하실 때 많이 보셨겠죠. Y는 WX 플러스 B에서 저희는 이 웨이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X가 이제 1446개 0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Y가 이제 맨 마지막에 레이블 값이 되겠는데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0번이 이제 그 클래시 로얄처럼 유닛 코스트가 있어요. 그 코스트가 있어야만 그 카드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코스트 정보가 들어가고 인덱스 1부터 45까지는 그 유닛덱 정보.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시작해서 배틀에 딱 들어가면 카드는 되게 무궁무진하지만 내가 선택한 카드만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개면 그 중에 내가 카드를 한 4개, 5개 선택해서 들고 가잖아요. 그런 이제 덱 정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배틀이 진행되면서 뭐 아군, 적군, 뭐 빌딩, 뭐 이런 모든 그런 정보들이 배틀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나와의 상관이 없는 현재 게임에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1446번째 있는 거, 그러니까 1447이 되겠죠. 개수를 치면 이 녀석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유저가 카드가 한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뭐 1번을 뽑았다. 그 상황에서 그럼 여기 이제 뭐 카드 1번에 대한 레이블 값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그젠플을 보면은 이제 플레이어 유닛 코스가 0번 인덱스로 이렇게 들어가고 샘플을 보면 만약에 12 정도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닛덱 정보는 뭐 어느 유닛인지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걸 코드 어느 그 유닛이 레벨이 뭐 1인지 2인지 3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레벨 정보가 들어가고 그 카드가 또 한 번 쓰면은 크래시 로얄처럼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게 얼마큼 리메인 됐는지 코스트를 적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배틀 상황들을 이렇게 다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군 적금 포함해서 뭐 레벨, 뭐 위치 정보, 뭐 레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 뭐 디펜스인지 어택인지, 뭐 AI인지, 뭐 참관자인지 이런 플레이 타입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레이블 값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슈퍼바이스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용량이 좀 됐어요. 320기가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배틀한 판수를 이제 찍어 보니까 45만 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전처리 해야 되니까 로컬 PC에서는 안 되겠죠. 이제 메소스 스파크 환경에서 이제 제플린 이용해서 이제 전처리 코드 짜고 데이터는 이제 하드에 남겨서 이제 쓰는 형식이었고요. 랭귀지는 전처리는 이제 스칼라를 썼고요.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전처리를 딱 시작했어요. 이제 RDD에서 이제 스팍에서 이제 제플린에서 이제 한번 RDD에서 이제 테이크 1에서 한번 쫙 뿌려본 거예요. 데이터가 잘 들어왔나. 그래서 이제 뭐 헬스 정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오브젝트 아이디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필터링을 거쳐서 학습 가능한 형태의 실수형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플린에서 이제 이런 팍싱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돌려서 이렇게 학습 가능한 형태. 보면 모르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숫자 하나하나. 이게 코스트고요. 이게 카드 코드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벨이고요. 아무튼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딱딱딱딱 이게 지금 몇 개 들어갔구나. 여기 비었으니까 이 덱은 지금 데이터가 없구나. 뭐 아무튼 보여요. 그래서 0이 많으면은 이게 머리에 그려져요. 여기는 이제 게임이 많이 진행 안 됐구나. 캐릭터들이 별로 없으니까 0이 많으니까요. 이게 다 눈에 보여요. 이게 막 직업병처럼. 근데 이제 막상 돌려보니까 로우 데이터가 320개가 조정됐고 이거를 전처리 하면은 49MB 정도 나오는데 시간이 7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퇴근 전에 한번 돌려놓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잘 됐는지 확인하고 뻥 났는지 안 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안 났으면 휴 하고 다시 학습을 이제 네트워크 뉴럴렉을 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개발하면 안 되겠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뭐 바틀렉에 있는 코드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메모리 증설이나 뭐 CPU를 코어 수를 늘리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또 코드 쪽으로 갔는데 그렇게 뭐 성능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게 코드 쪽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장비를 좀 늘렸습니다. 이제 코어가 이제 4개였는데 이제 160개 돼 있었고 사실 이게 저희가 회사 장비다 보니까 빵빵하게 썼거든요. 한 PC에 코어가 40개 달려있는 거 4개 쓰고 마스터 노드, 슬레이브 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같은 경우는 한 대고 슬레이브 4개 써가지고 이게 총 160코어인데 이게 나머지 156개의 코어는 어느 다른 작업자가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태스크를 다 정리하고 하니까 다시 이제 160코어가 원래대로 됐었고 요거는 늘렸습니다. 메모리가 256이었는데 512로 늘렸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뻥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돌려놓고 뭐 텐서플로우 코드 좀 짜다가 되면은 그냥 받아서 할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21번 걸렸었고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데이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볼 것이 이제 카드 예측, 다중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고, 리그레션 문제, 위치를 이제 예측해야 되니까 리그레션을 풀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이제 웨이트냐, 액션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로그기 때문에 1D 컨볼루션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카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썼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1D 컨볼루션, 로그니까 쓰고, 그 다음에 위치를 좁혀주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게 만약에 여기였으면 실제 데이터는 여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로스 펑션을 이 두 개의 디스턴스를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를 구해서 계속 좁혀주는 거죠. 리그레션 한 거죠. 그리고 LST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타이밍 예측 같은 경우는 스택드 LSTM하고 소프트맥스를 써서 그거를 기다릴 거냐 아니면 액션을 할 거냐에 대해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로 왓에 대한 거고요. 왓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걸 좀 다른 학습하고 이제 데이터가 좀 틀리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게 로그 데이터 원 디멘전이에요.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정보가 들어가 있는 스냅샷 정보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딥러닝에서 이미지 컨볼루션 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아니라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인풋 데이터 이제 M 차원으로 엄청 들어오겠죠. 이제 차원은 처음엔 1일 거고, 근데 1, 4, 4, 6개가 들어옵니다. 이제 필터 사이즈를 5개를 주게 되고, 돌리면서 채널을 이제 32개로 쭉 늘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줘가지고 2로 해서 쭉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컬러 사이즈는, 그러니까 필터 사이즈는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2로 간 거를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줘서 옆으로 한번 쭉 또 한번 늘려요. 64개로.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줄여주고 362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컬러 사이즈 똑같이 해서 128개의 픽처 맵을 받는 걸로 쫙 늘린 거죠. 그렇게 해서 플래튼에서 하나로 쫙 펼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512, 플리 커넥티드 레이더 512 사이즈로 줄이고, 그 다음에 128 사이즈를 줄이고,
마지막에 10개로 줄이는데 왜 10개였냐? 카드가 예측할 수 있는 카드의 레이블이 10개인 거예요. 10개. 레벨 10일 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레벨 10일 때는 카드의 개수가 10개예요. 그 레벨일 때는 소지할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왜 덱 마스킹을 했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는 10개이지만 게임에서 실제로 들고 갈 수 있는 그 카드의 개수는 한정적이잖아요. 어느 게임이든. 만약에 4개를 들고 갔다면 그 4개에 대한 인덱스가 있을 거예요. 그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멀티플라이 시켜줘서 나머지 인덱스들은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의미 없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소프트맥스 해서 포텐셜을 구하죠. 프로바빌리티를. 그래서 정말 이게 초급자 과정이기 때문에 다 풀어서 썼습니다. 이게 10개가 되겠죠, 인덱스가. 근데 예를 들어서 0번째의 프로바빌리티 값이 실제로 들어와 있는데 얘 0.5고 나머지 것들은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보면 정말로. 다 합쳐야 돼요.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거든요. 소프트맥스는. 그래서 만약에 얘로 0번째가 지금 0.5니까 프로바빌리티가 가장 높잖아요. 아그맥스는 지금 인덱스, 제일 높은 인덱스를 주는 거니까 0번이고 Y값에 대한 인코딩은 원하는 인코딩을 썼으니까 0 다 하고 나머지 하나만 1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0번째가 얘랑 매치가 되는 거죠. 이게 아그맥스가 0이면. 그래서 이때는 이 파랑망토 콘이죠. 얘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위치 예측은 데이터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 거죠. 그 상황에 어떤 카드를 뽑았고 어디에 배치했냐가 이제 다 그 액션이 틀린 거지 그 상황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피처를 러닝하는 쪽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리그레이션 하는 문제라고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틀리면 돼요. 플립 커넥티드가 1024로 되고 128로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두 개가 뭐냐면 XY. 그러니까 그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딥러닝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토마이즈 펑션을 거쳐서 그 차이를 계속 그래도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그 로스 값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예측한 게 어느 위치가 있을 거고, 여기였을 거고, 실제 Y 값이 만약 여기였다면 이 디스턴스를 구해서 계속 이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때까지 예측이 같다. 그럼 얘는 어떤 카드 예측이 아니라 위치 예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에 가면은 그럴싸하게 위치에 예측이 된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로케이션, 그 바운더리의 오차가 몇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다 돌려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 밸류가 10by 10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형상화시키면 맵이 약간 42by 35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잘못되어 있네요. 어쨌든 10by 10이면 여기에 이제 예측한 로케이션이 된 거고 여기에 실제로 캐릭터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타이밍 예측입니다. 타이밍 예측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데이터예요. 시계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는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타이밍은 뭐 증권 데이터도 그럴까요? 뭐 보면은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을 예측한다는 거는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들이 다 누적돼서 내가 1초 전에 했던 게 2초 전에 했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항상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 타이밍에 뭘 하잖아요. 근데 스냅샷은 그게 아니야. 그냥 과거에 했던 정보는 필요 없어요. 막 예를 들어 게임을 치면 과거에 내가 막 엄청 다구를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뽑은 건데 되게 복잡한 그런 과정에서. 근데 아까처럼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다 없고 그 딱 순간만 딱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정확할 수 있겠죠. 타이밍으로 보면. 그래서 RNN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교재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 이미지인데요. 제가 했던 건 이제 매니투 1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가 이제 t면은 1초 전에 했던 게 t-1,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가 있는데 이 t-3는 t-2에 영향을 주고요. t-2는 t-1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LSTM을 단일로 안 쓰고 스택드 LSTM을 써서 히든 레이어를 30개를 주고 그 다음에 멀티 카운트를 10개로 해서 올려서 총 300개의 셀을 만든다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테이트에 대한 웨이트의 값을 가지고 풀리 커넥티드를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은 똑같아요. 얘를 소프트맥스에서 웨이트냐 액션이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이제 흔히 하는 것처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0이면은 웨이트를 하게 되고 1이면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그넥스가 여기서는 1이 되겠죠. 왜냐면 1번째에 있는 인덱스가 더 크죠. 그러니까 1이면은 여기서는 액션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타이밍에.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타이밍을 예측을 해본 거고, 이걸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리그레션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건데요. 이건 이제 웨이트가 사실 웨이트 하는 경우가 데이터가 더 많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대1 정도? 플레이어들은 매번 액션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렸다가 자기가 어떤 유리한 타이밍이나 혹은 어떤 전략적으로 먼저 놓기도 하고, 근데 비율을 요걸 딱 찾아보니까 90%가 넘게끔 다 그냥 웨이트만 하고 있다가 한번 어쩌다가 액션 딱 하는 거예요. 되게 낮추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전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다 웨이트만 하고 있다가 이제 학습을 계속 진행되면서 좀 이쪽으로 올라가죠. 액션을 하는 거. 진행 과정을 한번 보려고 리그레션을 해본 거고요. 이건 이제부터는 좀 저희가 지금 0코더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위층에서 이제 코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코드 레벨로 실제 좀 바꾸긴 했지만 그 회사 보안상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셔도 되고 조금 변형해서 하면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 정말 확신하고 있고요. 네. 뉴럴 네트워크인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비율을 보니까 한 30% 정도가 아까 딥러닝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간단한 코드인데 아무것도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X 인풋 받고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고 인풋 채널 하나로 당연히 들어오겠죠. 채널 사이즈, 아웃풋 채널을 이걸로 뱉어라 32개로 뱉고, 커널 사이즈, 필터 사이즈는 5로 해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레이어 2는 레이어 1의 인풋을 받겠죠. 왜냐하면 계속 타고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이 아웃풋 채널만 아까 64개 넘어갔었잖아요. 168개.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컨볼루션이 다음에 현재 컨볼루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이 메커니즘은 pop세트로이든 뭐 DNA든 다 똑같아요. 이전에 있던 아웃풋이 다 현재의 그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타고 이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튼에서 하나를 쭉 빼주고요. 그래서 풀리 커넥트드로 해가지고 이제 512, 128에서 넘어그 클래시스가 이게 10개가 되겠죠. 10개로 해서 최종 아웃풋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뉴럴넷에 대한 최종 아웃풋 레이어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대한 거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복잡한데 뭐 디버깅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 시뮬레이션 하면 이 세스 런을 하면 이게 뭐냐면 텐서플로어에서 이걸 해야 실행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오토마이저를 해서 뭐 블라블라 해서 실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맵 리듀스처럼 뭐 리듀스를 하거나 카운트를 해야만 실제로 그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라. 그럼 하나 볼게요. 뭘 실행을 하냐? 옵티마이저라는 거 뭔지 모르는데 얘를 한번 실행해봐 한 거예요. 따고 올라가니까 뭐 해갖고 뭐 미니마이즈 하래요. 근데 뭘 미니마이즈 하냐? 여기 똑같아요. 좀 에러율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값과 예측 값에 대해서 그 차이 값을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에러율이라고 보면은 이 에러율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거의 0에 가까우면 학습을 그만해도 돼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그 공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컴퓨터만 알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는데 뭘 미니마이즈 하냐? 한번 코스트를 한번 쭉 가보면은 뭐 하는데 아웃풋 레이어하고 이제 원화 인코딩 데이터로 Y 데이터 있는데 이제 예측값하고 이제 실제값을 이렇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예측값하고 실제값을 넣어서 이 로스 펑션인데 이걸 안 써도 그만이에요. 뭐 리그레션 필요하면 리그레션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 두의 차이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소프트맥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저는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를 계속 이제 내리는 어떤 그 코스트펑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가 있는데, 이 러닝 레이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이게 경사하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 공을 하나씩 굴리듯이 이렇게 또골또골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이게 퐁당 빠지면 제일 좋은데, 또골또골 굴러가다가 원래 여기 빠졌어요. 그 얘기 지금 한 50%는 좀 바운더리 정도 되나요? 여기서 학습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뭔가 좀 다양하게 시도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좀 크게 줄 수도 있겠죠. 작게 주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게 주면 조금씩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못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크게 주게 되면 이렇게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에 대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러닝 레이트. 근데 이걸 너무 크게 되면은 0으로 이렇게 좀 수렴이 돼야 되는데 얘가 발산하게 돼요.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요거랑 좀 다르게 오버피팅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률은 엄청 좋아요. 막 로스가 0까지 거의 떨어졌어요. AQC도 한 99 막 나왔는데, 다른 어떤 데이터를 넣어보면은, 이건 꽝이에요. 이건 뭐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셋에 국한돼서 그것만 잘 학습이 피팅된 거예요. 근데 요거랑은 좀 틀린 일이죠.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쪽 데이터 뷰에 있는 데이터만 봤으니까 다른 뷰에 있는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넣어주거나, 아니면 피처가 오히려 더 많이 있으니까, 피처 카운트가 많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답을 거의 다 알려준 거예요. 피처 카운트를 좀 더 모호하게 줄여주고, 내가 웨이트 값도 너무 많아도 그것도 오버피팅이에요. 웨이트 값을 좀 줄여주는 것들, 뭐 드롭아웃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 값을 좀 조금만 쓰는데, 너무 조금 쓰는 거 아니라 70% 정도만 써서 한번 돌려보자. 이게 뭐냐면은, 웨이트들이 100개 있다면 얘가 알아서 랜덤으로 70% 정도만 웨이트 값만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학습이 좀 더 잘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설명을 못 해드린 게, 이 XY 데이터, 그 다음에 마스크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 홀더가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어떤 포맷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파일 오픈해서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10개면 내가 게임에 들고 갔던 그 카드 정보 10개에서 만약에 1, 2, 3번만 들고 갔다면 그것만 이제 온 시키는 거예요. 111, 나머지 다 빵.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스킹을 통해서 필터링 한번 거치는 거죠. 테스트는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뭐 잘 되냐 안 되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없어요. 그래서 프리딕션 한 거에 대해서만 얘를 이제 세스 런해서 이제 실제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은 프리딕션 한 어떤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y 값이 여기는 없어요. 테스트니까. 학습할 때는 이제 y 값이 들어가는데 테스트할 때는 y 값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x 값 넣고 마스크 값 넣고, 이것도 인풋이니까요. 그리고 드롭아웃은 필요 없죠. 이미 학습 다 됐고, 근데 드롭아웃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1로 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이제 함수인데, 지불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쌍이 맞다면 얘를 한 페어로 묶어서 이터레이션 돌게끔 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페어로 프리딕션 한 거랑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의 y 값하고 이제 두 개를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쌍으로 빵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플로트형이니까 이제 인트로에도 바꿔서 얘가 이제 카드면은 00, 뭐 11, 맞으면 그렇게 이퀄 해가지고 이제 맞으면 카운트를 계속해서 이게 몇 개 맞췄냐 이렇게 계산도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학습을 하면서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서 AI를 딥러닝을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로그를 남길 때 계속 똑같은 파일 이름으로 로그를 남기면 지워지거나 오버라이트 되거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타임 스탬프를 구해요. 연월 1, 시, 분, 초. 그럼 일단 얘는 파일은 겹칠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패스를 이렇게 구하고, 패스는 이제 제가 학습시킬 데이터 패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된
그냥 폴더가 되겠고요. 이게 파일명을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가 없으면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폴더가 없으면은 만들고 폴더가 있으면 지웠다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이제 유니크한 그 폴더와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 구조고 요것도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세이브 한다고 치면은 파일 라이트는 하는데 이제 플러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파일 라이트하고 클로즈를 안 하면 데이터가 안 보여요. 근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진행 과정을 매번 모니터를 볼 수가 없어요. 점심 먹고 와서 한번 잘 됐나 한번 볼 수도 있고 근데 혹은 또 진행 중이면은 또 그게 또 안 되겠잖아요. 되게 매시브한 데이터는 더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그 파일에서 이제 플러시를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그냥 거기 볼 수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파일이 라이트 되면서 실제로 그 라이팅 되면서도 파일을 뭐가 적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편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폴더가 이제 유니키가 딱 생겼고 요거 안에 아무거나 딱 들어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체크 포인트 파일들인데 이제 거기 다 웨이트 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스텝별로 해가지고 여러 번 짜자자하게 저장을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파일이 요거라면 요걸 딱 오픈을 해봅니다. 어떤 파일을 저는 저장을 했냐면 먼저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뭘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히든 사이즈는 얼마나 줬는지, 뭐 그다음에 뭐 트레인 사이즈는 몇이었고,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몇을 줬고 이런 거 나중에 뭐 이렇게 학습하고 나중에 어떻게 학습했지 뭐 보려면은 그냥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메모장에 조금 써놓은 거 그게 전부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인풋 파일은 내가 어떤 데이터 인풋을 넣어서 학습을 시켰지 이게 넣을 수가 있었고 데이터 샘플은 한번 넣어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몇 개 정도는 데이터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값이 되겠죠. Y값, 카드 인덱스 값. 그 다음에 데이터 차원, 몇 차원의 데이터였었지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리면은 스텝별로 로스와 이제 뭐 에큐러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별로 이것도 중요해요.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언제부터 내 학습이 잘 됐었지? 그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텝이 몇 번 됐을 때 에큐러시가 얼마 됐다면은 다음에 학습할 때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스탑을 시키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이런 이제 클래스별 예측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학습된 어떤 학습률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델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다타고 남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뭐 스텝 혹은 몇 에폭당 모델을 뭐 밸리데이션하는 코드를 넣고 이걸 중간중간에 이제 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학습 잘 안 되면 이제 스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는데 그때 이런 아까 했던 그 로고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고 카드 예측률은 38.99가 나왔고 타이밍 예측은 70.94%가 나왔고요. 로케이션은 예측한 거랑 실제 데이터랑 차이는 4.15 정도가 나는데 이건 캐릭터 1개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측률인데 요거는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런투스하고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트라이 한 거랑 내가 예측한 거랑 빈도수를 맞춰보는 거예요. 카드가 만약에 5개였을 때 실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1번 카드를 50% 정도의 빈도로 다 합치면 100%겠죠. 50%의 빈도로 맞췄는데 제가 예측한 거는 2개거든요. 파란 색깔. 대부분 비슷한 빈도로 맞춰요. 네. 타이밍도 이렇게 되고요. 비슷한 빈도로 맞추고요. 인퍼런스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파이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개발할 때 유니티에서 파이썬으로 텐서플로우 학습된 거를 인퍼런스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뭐 그 C샵으로 이렇게 나온 오픈소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유니티 2017 버전 이상부터 그리고 닷넷 프레임워크 4.5 이상부터 되는데 보통 게임 만들 때 그렇게 높은 레벨의 거 안 써요. 마이크로로 더 내려가지고 하이와 한성 때문에 더 내려서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 단으로 점점 내렸어요. 어차피 그거 라이브러리 오픈된 건 못 썼고 실제로 그래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소스를 가지고 와서 빌드해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은 텐서플로우를 잘 몰라도 이 라이브러리를 써서 인퍼런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됐고, 게임 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룰셋 방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카드 예측은 그냥 룰셋으로 해요. 알고리즘은. 그 다음에 카드 예측을 딥러닝을 할 거니? 그래서 네 하면 이제 이거 추천 여부를 하고요. 쓸 건지 말 건지 하고, 카드 유닛을 이제 딥러닝 할 거니 해서 네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딥러닝에 있는 예측 값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천값도 첫 번째는 알고리즘으로 해서 위치를 게임에서 하는데 다 플래그가 있어요. 운영자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카드, 타이밍, 위치, 그렇게 해서 위치도 이거 딥러닝으로 쓸래? 온 돼 있으면은 위치값 가지고 온 다음에 리플레이스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네,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1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2차를 딥러닝에 의한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영상을 이제 보고 이제 끝날 건데요. 이걸 직접 보시고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 알고리즘 방식으로 된 거랑 딥러닝으로 된 거랑 맞춰보세요, 한번. 어떤 걸 중점을 보시면 되냐면, 그 캐릭터가 행동했던 거 있잖아요. 언제 캐릭터가 나왔고, 그 빨간색 쪽 캐릭터 있잖아요. 언제 나왔고, 어디에 배치가 됐고, 어떤 캐릭터가 나왔는지, 그 상황에.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사람이 짠 거랑, 룰셋을 만든 거랑, 랜덤에서 딥러닝으로 다 학습시켜서 한 거랑 어떤 게 더 좀 딱딱하지 않고 휴먼 라이크한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입니다. 이제 공격자가 이제 먼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상대편 빨간색에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캐릭터가. 이제 나오네요. 네. 지금 나왔고요. 이미 이제 이쪽이 기울어졌죠. 이기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B가 되겠고요. 네, 보세요. 플레이 패턴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주면 안 되니까 공격도 똑같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비슷한 위치에 놓고. 그리고 저 빨간색 쪽 캐릭터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나왔어요. 저기 나왔죠? 뒤에 셀리가 나왔네요. 딜러가 나왔어요. 네, 후반 보니까 또 설명드리면, 이거는 강학습이 아니야. 무조건 이기는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같이만 플레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났고요. 뭐 같으세요?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건데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A가 딥러닝을 합치킨 것 같다. 그럼 B인 것 같다. 네, B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끝났다고 하시니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고리즘하고 딥러닝하고 이거 설명을 해봤어요. A/B 테스트에서. 근데 진짜 명확하게 다름은 있었어요. 알고리즘은 뭔가 랜덤하게 하고 뭐 정해진 규칙, 뭐 단순하다, 뭐 먼저 뽑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딥러닝을 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타이밍, 전술, 전략 구사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 전술을 어떻게 매번 코딩으로 다 짜요? 이건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나를 생각하게 한다. 이거 참 되게 개인적으로 좋은 이 키워드였는데 요거를 답변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좀 하라고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라인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회사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밑에 사이트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다양한 채용 정보가 있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였습니다.